안녕하세요. 저는 곧 태어날 둘째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현 시대와 맞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직도 뿌리 뽑혀지지 않은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이야기라 더욱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겪었던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하나뿐인 딸이 겪게 되어 더욱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강원도에서 초중고 모두 졸업하고 취업이 하필 경상도에 있는 회사로 정해져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타지에서 지내다 보니 회사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경상도에서 태어나 쭉 자라온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자마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살이 구박을 떠나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아들 지옥이었죠. 그때마다 번번이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장남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한다고 시골 분들의 구박이 어마무시했죠.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냈던 부모님 또한 당연히 시집을 갔으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시댁 어르신들과 일맥상통하여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남편만 유일하게 제 편이었죠. 저희는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라, 이게 다 아들을 낳으려고 딸이 안 들러붙어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니까 걱정 말으라. 처음엔 오히려 아들을 낳으려고 아직 아들이 점찍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하시던 어머님도 1,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얘는 뭘 먹고 자랐길래 애가 안 들어서? 너 혹시 임신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병원 가서 검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사지 멀쩡한 지지배가 애가 왜 안 들어서? 며느리 좀 냅두세. 응? 아들 하고 하도 스트레스 주니까 들어설 것도 안 들어서지. 시아버지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그것도 잠시. 5년이나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시아버지도 제게 병원은 잘 다녀보고 있느냐고 넌지시 아이에 대한 압박감을 주셨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들을 점찍어 준다고 유명한 삼신할매 무당을 찾아가서 1,000만 원짜리 굿도 해보고 부적을 사다가 백인잎 사이에 넣어두고 자기도 했고요. 동서남북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비싼 음식들도 서슴치 않고 보내주셔서 다려 먹고 고아 먹고 약초들은 토할 때까지 먹어도 보았고요. 기도가 부족하다 해서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절도 올리고 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을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아이를 갖게 해준다는 전국의 절은 다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스님의 기도를 받아야 한다 어쩐다.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욱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도 점점 불임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동네 병원부터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저를 달달 볶아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했고요. 결과는 당연히 불임도 난임도 아니었지요. 그저 아이를 가지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 때가 되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안정을 취하면서 자연 임신을 기다려봅시다. 보다 못한 남편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이고 나발이고 둘이서만 살겠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놀란 시어머니께서 한동안 저에게 관심을 뚝 끊고 살았습니다. 관심을 끊은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아이가 들어섰고요. 정말 꼬박 5년 만에 가진 아이였지요. 집안은 당연히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틀림없다 아가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도 며느라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서도 어찌 심의가 돼서 그럴 수 있겠니? 응? 내가 좋은 거 귀한 거 다 준비해둘 테니까 아가는 아들 낳는 생각만 하고 있어. 알지? 우리 집안 대가 끊기면 안 되는 집안인 거 꼭 아들 낳아야 한다. 꼭. 남편은 시댁에서 부르면 가지 말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나요? 이게 아들 낳는 약이라더라. 딸도 아들로 바꿔준다더라. 정말 임신해서 좋다는 거는 다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배가 점차 불러오고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딸이라서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에 죄스러운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남편은 딸이라서 너무 좋다고 공주 옷도 사고 방은 핑크색으로 화사하게 꾸미자면서 제 손을 잡고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표정만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 우리 엄마가 딸이라고 구박하고 등 돌리면 앞으로 시댁에서 찾아도 가지 말라고 아쉬운 게 누구겠냐면서 연락도 다 막아주고 감쌀 테니 아이 낳는 준비만 열심히 하자고 하더군요. 든든한 남편 덕에 오히려 기운이 났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딸을 가지다니 불경하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데 그 마음에 진심이 없었으니까 딸을 가진 거라고 하면서 임신해 있는 내내 저게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가슴을 치는 시어머니를 봐야 했죠. 남편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딸이고 아들이고 손주들 구경도 못하게 될 것이라 엄포를 놓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네가 우리 집 대를 끊을 생각이냐면서 저에게 구박을 엄청 주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하게 예정일보다 빠르게 진통이 왔고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난산이었어요. 아이의 목에 탯줄이 감겨 있었고 아이는 이미 머리통이 빼꼼 나온 상태여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했고 태반에 문제가 있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수술 과정에서도 출혈이 잡히지 않았고 결국에 저는 자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했고 상황을 들은 남편은 어떻게든 살리기만 해달라고 자궁 적출에 동의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꼬박 이틀 만에 정신을 차렸고 이틀 동안 아이에게 제대로 젖을 물리지 못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딸을 낳았는데 자궁을 적출한 며느리가 예뻐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수술해서 입원을 길게 해야 되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네가 거기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은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주니? 우리 아들이 아들 씨를 못 준 게 다 네가 제때 밥 안 챙겨주고 굶겨서 그런 거 아니야. 지한테 좋은 거 귀한 거 다 사다 먹였더니 홀라당 딸을 낳는 게 뭔 동네 자랑이라고 누워서 가만히 있어. 정말 비참하게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못 낳은 저를 가만두질 않았습니다. 이제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보니 괴롭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딸 하나 낳은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미역국을 먹고 앉아있는지 원. 우리 때는 딸 낳으면 당장 밭에 나가서 고추 땄다. 아들을 낳아야 2, 3일 쉬고 하는 거지. 몸조리 할 게 뭐 있나? 어차피 둘째도 못 갖는 몸인데. 아들 낳을 새 며느리 드려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저에게 아들을 낳아줄 새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며 저와 딸 보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막말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제 출산 때문에 일찍 퇴근을 해서 병원으로 찾아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이 출근해서 오후 늦게 오는 줄 알고 병실에 찾아와 울고 있는 제게 계속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내 아들 새장가 가야 하니까는 출생신고도 하지 말고 살아. 알겠어? 어디 아들 하나 못 낳아서 내가 너 아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들 하나 내려주시지 않는다니 그게 다 네 품새가 저주받아서 그런 거여. 우리 아들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대도 끊기게 생겼구만. 저 딸년이 다 아들 잡아먹고 태어난 거여.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련. 저를 달달 볶으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하고 병실에 들어서자 드디어 하던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실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붉던지 화가 많이 난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는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예? 지금 힘들게 아이 낳느라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누워만 있는 며느리한테 그게 할 말입니까?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둘 다 내 자식인데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눈앞에 띄지 마세요.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난 얼굴을 한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혼은 죽어도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2번 다신 자기 부모님 연락받지 말고 번호도 차단하고 이사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뱉은 말은 지키는 남편이기에 저에게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으라고 강원도에 제가 가 있는 동안 집도 이사를 했더라고요. 혼자서요. 저에게 연락이 안 되고 남편도 딱 선거어버리니 시어머니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2분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식에도 가지 않을 만큼 그 뒤로 연이 완전히 끊어졌었죠. 하나밖에 없는 딸 얼마나 애지중지 이뻐하면서 키웠는지 집안 살림이 넉넉해서 아이에게 최고급으로만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낳은 딸인지라 얼마나 물고 빨고 남편이 예뻐하는 수준도 과했죠. 그렇게 아이가 커갈수록 남편은 딸에게 시집가지 말고 아빠랑 평생 살자 했는데 정말 애가 30이 다 되어가는데도 남자친구 하나 사귀지도 않고 혼자 묵묵히 공부만 일만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 애가 시집을 못 가려나 싶어 겁이 나기도 했죠. 특출나게 이쁜 외모도 아니고 몸매가 콜라병도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무난하고 자기 일 잘하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남편은 요즘 시대에 비혼이다 뭐다 많기도 한데 굳이 꼭 시집을 보내야 할 이유가 있겠냐면서 평생 같이 사는 것도 좋다고 했지만 딸 가진 엄마로서 또 그게 마음 편히 먹고 냅둘 일도 아니다 싶었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자기 연구 열심히 하며 똑똑 박사로 살고 있는데 결혼을 못하면 그것도 사회에서 약간 흠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딸 나이가 30이 넘자 부랴부랴 중매쟁이들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나름 동네에서 유명한 중매쟁이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부탁을 했죠. 그러자 중매쟁이가 살짝 귀뜸을 해준 선자리가 있었어요. 집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건물도 여러 채 보유한 부잣집 둘째 아들이 있는데 남자 성심도 괜찮긴 한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좀 싸고 들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딸이 똑똑이도 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만나보겠냐고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싸고 돈다는 게 영 마음이 찝찝해서 됐다고 했어요. 제가 당한 게 한두 개도 아니고. 고부간의 갈등은 없어야 결혼 생활도 순탄하게 유지가 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으니까요. 중매쟁이가 며칠 뒤에 딸내미 이야기를 슬쩍 했더니 그 집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면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아니, 그 집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순수하게 착하게만 키운 것 같다고 해서 어디서 똑부러진 아가씨가 집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잖아. 자기는 일절 시집살이 같은 거 안 시키고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면서 살 테니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뭐야. 그 집 아들이 글쎄 너무 착해서 바보 같다고 하대. 또 그런 남자 만나야 쥐어잡고 살지. 안 그래? 중매쟁이가 이 집은 놓치면 아까운 집이니까 한번 만나나 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딸이랑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남편은 아들을 감싸고 도는 게 마마보이 아니냐고 했지만 저도 남편에게 당신도 어머니가 엄청 싸고 돌았지만 당신은 마마보이는커녕 연 끊고 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죠. 그랬더니 또 그건 그렇다면서 딸에게도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딸도 약간 숫기가 없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연애 한번 못 해보는 건 좀 그렇다며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중매쟁이를 통해서 만날 날짜를 잡고 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첫 선짜리라 그런지 분홍색 원피스에
머리까지 착착 예쁘게 준비하고 나가는 딸이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나간 지 몇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온 딸의 표정이 약간 애매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니 웃으면서 저에게 묻대요. 엄마, 보통 선자리에 상대방 어머님이 같이 나오나? 얼굴 보러? 아니? 뭐 금방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시긴 했는데 영 찝찝해서 말이야. 그래도 대화도 잘 통하고 엄마랑 같이 나온 거 말고는 정말 괜찮긴 했는데 마마보이도 아니고 어머니가 극성인가? 와서 찬찬히 얼굴 살피고 인사하더니 가더라고. 아유, 너무 마마보이 아니야? 너 조심해야 된다. 세상에는 말이야,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휘둘려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성인 남자도 많단 말이다. 그런 남자 만나면 결혼 생활 많이 힘들다더라. 우리 딸은 그런 남자 절대 만나면 안 돼. 남편이랑 저랑은 딸이 연애 한 번 안 하고 일에만 몰두하길래 솔직히 다른 생각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남자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다행히 이번 선자리에서 본 남자가 마음에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찝찝한 마음이 남아서 딸에게 그 엄마가 같이 나온 게 마음에 걸리니까 그냥 다른 선자리 알아보자 했어요. 딸도 그 부분이 좀 걸렸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중매쟁이도 그렇고 남자 쪽에서도 계속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 몇 번만 더 만나고 그때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면서요. 딸은 고민하다가 그래도 남자가 꽤 괜찮긴 했다고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중매쟁이도 며느리 들어오면 건물도 해준다고 하고 애지중지 이뻐해주겠다고 신신당부를 했다면서 이런 집 어디 가도 없다고 부추겼죠. 딸은 두어 번 더 그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가 첫 만남에 엄마가 따라와서 많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집안 때문에 여자에게 당한 적도 많고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어 본 적 없어서 엄마가 많이 걱정하셔서 따라온 거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부분이 마이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한다고 했다더군요. 딸은 그 진심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쪽 부모님의 간섭이 전혀 없었고 남자와 대화도 잘 통하고 또 돈도 잘 쓰고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했었고요. 딸이 그렇게 그 남자와 몇 번 데이트를 하더니 약간 곤란한 얼굴로 저와 남편에게 남자 쪽에서 우리 집에 인사를 오고 싶어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만난 지 몇 번이나 됐다고 벌써 집에 인사를 온다 그래? 정이야,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네가 남자 보는 눈이 있기를 해 연애를 많이 해보기로 했어. 아무래도 아빠 생각에는 영 별로다. 순진한 우리 정이 꼬셔다가 뭔 짓을 할지도 모르고 너무 서두르는 것도 수상하고 안 내켜. 딸은 원래 선자리가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선자리라는 게 어쨌든 결혼 적령기에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서두르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라 식성이 어떨지도 모르고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냈죠. 남편과 둘이 열심히 차린 상이라 조금 긴장되는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상민입니다. 어서 와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요. 아닙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갈비찜을 참 잘하시는데 정희 씨 어머님은 훨씬 더 잘하십니다. 아유, 어머님 들으시면 서운하겠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걸로 서운해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서글서글하니 생긴 것도 훤칠하게 잘생겨서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 확실히 마마보이 같은 모습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냥 어머니를 잘 챙기는 서글한 아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딸과 잘 지내는 모습이 탐탁치 않아 보였겠지요.
그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한 번도 남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딸이니까요. 생긴 건 잘생겼는데 말하는 거나 뭐나 행동이 침착해 보이진 않는다면서 저에게 은근슬쩍 반대의 의사를 비치길래 저 정도면 훌륭하지 않느냐고 저도 말했어요. 누구를 데려와도 성에 안 찰 게 분명해서 그냥 정의가 좋다고 하면 놔두자고 했지요. 남자를 보내고 나서 딸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래서 정희 너는 어쩌고 싶니? 저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한 선짜리였고 저에게는 공주님 대접을 해줘요. 그래도 만난 지 10번도 안 된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됐을걸요? 오늘 보니 어떠세요?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고 괜찮죠? 그래, 처음에 뭐 엄마랑 같이 나왔다고 해서 영 자기 앞가림 못하는 놈일까봐 걱정됐는데 아니더라. 남편은 고작 30밖에 안 됐는데 결혼한다는 게 어불성설 같다고 했지만 그 남자를 한 번 더 보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밖에서 대접하고 싶다는 말에 불러주는 식당으로 갔더니 의리의리한 일식당집 룸을 예약했더라고요. 부잣집 아들이라더니 정말 고급진 느낌이 나는 식당이었죠. 딸에게 슬쩍 물어보니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이런 집들만 다녔다고 하대요. 우리 딸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러면 당연히 제 기분도 좋아지죠. 그날 저녁을 함께 하면서 박상민이라는 남자는 저와 남편에게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더군요. 이미 신혼집으로 점 찍어둔 집이 있다면서 혼수는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본인이 가전이며 가구며 최고급으로 다 준비할 테니 정희는 몸만 오면 된다고요. 신혼집도 일부러 위치를 저희 집과 예비사돈댁 가운데로 잡았다면서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 아파트라고 하대요. 상견례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대신 결혼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추겠다고 하더군요. 스몰 웨딩이 하고 싶으면 스몰 웨딩으로, 거대하게 하고 싶으면 5성급 호텔 결혼식장에서 하겠다고요. 대신 본인 집안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따로 축의금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만나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청이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응?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그렇지 여보?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된 식사 자리는 꽤 괜찮았어요. 마마보이가 맞는지 아닌지 유심히 보던 남편이 몇 번 마음에 안 드는 기침 소리를 내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별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생선구이에 살을 발라준다던가 이 반찬도 먹어봐라 저 반찬도 먹어봐라 하는 건 저도 정희에게 해주는 부분이니까요. 의외로 바깥사돈 될 분이 말없이 묵묵하게 식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하시는 분이라 조금 무섭게 봤는데 별말 없으셔서 안심이 되었죠. 결혼식은 축의금 없이 반반으로 진행하고 사업하는 집이시니 격식에 맞춰 크게 하자고 정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하는 곳에서 모양새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신혼집은 미리 보고 왔다며 좋은 집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혼수는 차근차근 넣겠다고 했어요. 여보, 결혼식은 우리 예비 며느리가 똑부러지게 잘 정리했네요. 그쵸? 그래도 결혼식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아무래도 손님이 많은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돈 어르신. 그래도 결혼식인데 나누심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집안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비 며느리도 그런 부분이 걱정되었을 것 같은데 제 말대로 합시다. 그리고 혼수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 네네, 제가 알아서 다 준비할게요. 우리 사돈 되실 분들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혼수까지 전부 다 집도 해주셨는데. 어머, 걱정하지 마셔요. 신혼집이야 원래 우리 상민이 몫이었고 혼수는 당연히 제가 좋은 걸로 우리 며느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죠. 그쵸 여보? 바깥사돈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쁨을 받는 줄 몰랐습니다.
귀한 손님 모시듯 해주는 예비사돈 댁에 감동을 했죠. 남편도 보아하니 그런 모습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은 그렇게 사랑받는 품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수 정도는 우리가 해주겠다 했지만 정말로 시어머니 될 사람이 딸에게 카드를 쥐어주시면서 혹시라도 부모님이 혼수 이야기 꺼내면 이 카드로 결제하라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좋은 집안에 시집간다며 잘됐다며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중매쟁이에게도 좋은 옷 한 벌 해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화려하게 꾸며진 신부 대기실을 보니 마음이 놓이더군요. 생화로 가득 꾸며진 대기실에 딱 가운데 앉아있는 딸을 보니 너무나도 예쁘고 좋았습니다. 사위의 형네 부부는 그날 처음 봤네요. 차가운 인상에 사위와 닮지 않은 우직한 외모가 조금 겁나기도 했지만 결혼식에 별 관심이 없는지 인사만 나누고 식장에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선물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친정에서 하루 자고 결혼 잘했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도 마음 놓고 취미 생활도 가지고 여행도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연락 오던 딸도 신혼의 재미를 느낀 건지 점차 연락이 줄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 가만 냅뒀는데 몇 주 지나서 연락 온 딸 목소리에 영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별일은 없는데 이곳저곳 인사도 하러 돌아다니고 어머님이랑 자주 나가다 보니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밥이나 한 끼 사 먹이자 싶어서 남편과 함께 딸을 만났는데 딸이 웬 한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무슨 약이냐 물어보니까 아기가 잘 들어서는 한약이라고 시댁에서 일찍 아이를 가지는 게 탈도 없고 아이도 건강하다면서 하루빨리 임신하라고 한다고 하대요. 남편은 오히려 손주 생각에 살짝 들떠 보였지만 저는 워낙 당한 게 있었던 터라 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아이는 다 때가 되면 들어서는 거니까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도 너무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체력적으로 힘든 건 맞는 것 같다면서 생각해서 지어주신 비싼 보약이라 빼먹지 않고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주가 흐르고 딸이랑 백화점이나 갈까 싶어 전화를 해보니 부산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거기까지는 무슨 일로 갔어? 박서방이랑 여행이라도 간 거야? 신혼 좋으네. 아니야 엄마. 나 지금 시어머니랑 절에 기도하러 왔어. 아이가 들어서는 기도라나 뭐라나. 무릎 아프고 허리도 아프긴 한데 시어머니가 꼭 기도를 드려야 건강하게 아이가 들어선다고 그러셔서. 뭐라고? 아니 아이는 알아서 때 되면 생기는 거지. 당장 안써 좀 바꿔봐. 내가 왜 우리 딸 스트레스 주냐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난 또 사위랑 알콩달콩 여행이라도 간 줄 알았더니. 딸에게 성질을 부리며 안사돈을 바꾸라고 하니 옆에 있던 안사돈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딸 너무 고생시키지 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사돈, 아이는 자고로 기다리면 다 들어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 모르십니까? 다 알죠. 그냥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죠. 1, 2년만 더 지나도 노산에 검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 첫째 며느리 보니까 30 훌쩍 넘겨 애 낳으니 보통 힘든 게 아니더이다. 아이도 빨리 낳아야 우리 바깥 양반도 사업체도 물려주고 우리도 노후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요, 사돈어른? 통화를 하다 보니 우리 시어머니처럼 아들 타령도 아니고 다 우리 딸 정의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아 저도 다짜고짜 화를 낸 게 조금 죄송하더군요. 서로 오해를 잘 풀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딸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만 잘 해달라 하니 전국의 산의 진미는 다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노력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달라고 하대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딸이 보고 싶어 간간히 데이트하자고 연락해도 딸이 늘 바빠 직장도 그만뒀으면서 뭐가 그리 바쁘냐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운동도 해야 몸이 튼튼해져서 아이가 잘생긴다고 했다며 요가, 필라테스 이런 데를 VIP권으로 끊어줬다고 합디다. 그래서 1:1 개인 레슨도 받고 한다고요. 꼬박꼬박 한약 먹는 것도 체크하신다고 딸이 조금 힘들어하길래
천천히 아이를 낳고 싶으면 시댁에 잘 말해보라 했어요. 그러니 거절하기 어렵게 좋은 것만 해준다고 힘없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결국은 다시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잘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본인들은 늙어서 후계자가 필요하고 일찌감치 준비를 해야 기업도 줄줄이 일 게 아니냐고요. 저는 결혼식장에서 봤던 첫째 아들이 생각나서 사위에게 형이 있지 않느냐고 형님네가 물려받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안사돈 목소리가 커지면서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민이가 당연히 물려받을 기업인데 첫째가 뭐가 잘나서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그런 소리를 해서 부정타게 해요? 우리 상민이가 물려받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 말에 조금 찝찝했어요. 첫째가 있는데 굳이 둘째에게 물려줘야 하는 건 뭐며 내가 첫째 이야기를 했다고 사돈이 부정탄다는 말은 또 뭘까 싶었어요. 결국 그 노력을 한 지 1년 만에 딸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임신했다는 소리에 한달음 달려가 뭐 먹고 싶은 건 없느냐, 몸이 불편하진 않느냐 했더니 괜찮다고 행복에 젖어 있더군요. 아무래도 몸보신은 제대로 시켜줘야 할 것 같아서 입덧은 없느냐, 뭐 좀 해다가 갖다 줄까 하니 됐다고 하길래 서운했습니다. 임신한 딸이 보고 싶어서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니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임신 소식을 알린 이후 집에 아예 짐 싸들고 눌러앉았다고 했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났죠. 고부간의 갈등이 아무리 없었더라도 같이 사는 건 말이 다르니까요. 내가 가서 쫓아내줄까 하고 물어보니 스트레스도 안 주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주시는데 엄마 오면 괜히 좀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밖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섭섭했지만 이미 시집간 딸인데 어쩌냐며 남편도 우리끼리 재미나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렇게 10달이 꼬박 지나고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진통이 왔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가니 저와 비슷하게 아이가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나온다고 하대요. 하루가 지나도 나온다는 소식은 없고 딸아이 얼굴은 점차 지쳐가는 게 보이고 저는 수술이라도 시키자고 했어요. 제가 힘들게 딸을 낳아서 그런지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사위가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수술해서 낳는 것보다 자연분만이 훨씬 아이에게 좋다고요. 저는 그거 다 옛날 말이다. 저렇게 아파하는데 당연히 수술해야 된다면서 계속 말했지만 결국 이틀을 꼬박 앓고 딸은 손주를 낳았습니다. 뽀얗고 어여쁜 딸이었어요. 박서방, 어여쁜 딸일세. 아휴, 저 신생아실 안에서 울고 있는 것 봐. 아이고, 우리 정이가 아이를 낳다니. 죄송하지만 저는 출근해야 해서 가보겠습니다. 딸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 울고 있는데 출근해야 된다고 사라지는 사위를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요. 옆에 지키고 있던 안사돈도 어느새 보니까 사라지고 없더군요. 거기서 일찌감치 알아보고 이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아직도 그게 후회로 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어이가 없을 수 없었지만 일단 딸아이가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고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는 말에 제가 옆에서 몸조리를 3일간 도와주었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도 바쁘다는 사위의 말에 저와 남편이 직접 예약해 두었다는 조리원으로 딸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사돈 어른이 예약해준 조리원이라 그런지 궁전처럼 으리으리하대요. 앞에 내려주고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죠. 아무리 조리원 음식이 잘 나온다 해도 엄마 손맛만큼 좋으려나 싶어서 가서 미역국만 전해주고 올 생각에 바리바리 한솥을 끓여 조리원 앞으로 갔죠. 앞에 안내해 주시는 분께 이정희 산모라는 분께 좀 전해주세요 하고 미역국을 전하는데 갸우뚱하더라고요. 이정이라는 산모님은 안 계시는데 그때 조리원 오신 지 이틀 만에 퇴소하셨어요.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3주 예약했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처음에 3주 예약하셨는데 다음날 바로 어머님이 찾아와서 당장 퇴소하겠다고 난리를 치셔서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친정어머니예요. 그때 그분이 시어머니신가? 아무튼 직접 예약해 주셨던 분이 와서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들도 못 낳은 게 무슨 호사를 누리냐면서 당장 환불해달라고 난동 부리셨거든요. 저희 조리원이 환불도 안 되고 그냥 몸조리 편하게 하고 가시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딸 낳아놓고 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아무튼 저희 원장님도 저런 사람 처음 본다면서 소동 없이 그냥 환불해주라고 하셔서 보내드렸거든요. 저는 거기서 완전 뒤통수를 맞은 것 마냥 얼얼하게 굳었습니다. 그간 딸에게 좋은 거다 하고 먹인 모든 게 전부 아들 낳는 약재였나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당해본 사람이라 단박에 느낌이 왔을 때 한 소리 크게 했어야 했는데 딸에게 비싸고 좋은 것만 준다고 하니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역국을 들고 딸네 집으로 바로 찾아갔어요. 안 싸더니 짐까지 싸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동안 우리 딸이 속이 상했을까 싶었죠. 집 앞에 도착해서 딸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역정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 몰래 너네 엄마 만나고 오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너네 엄마도 딸밖에 못 낳아서 아들 없으니까 부정 탄다고 내가 만나지 말라고 그랬지? 임신해 있는 그동안을 못 참아서 일을 이렇게 그르쳐? 어떻게 아들 낳는 약에 기도에 부적에 안 쓴 게 없는데 딸을 낳아? 이게 다 네 몸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성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정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어마,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정확하게 아들 정자를 골라서 받았어야 했을 거 아니야. 여자가 돼가지고 그런 정자 하나 제대로 못 골라내고 덜컥 딸을 갖는 게 말이 돼?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겠어서 달려가 안싸돈의 팔을 확 잡아챘죠. 지금 우리 귀한 딸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사돈? 비밀번호도 알아요? 이거 봐. 내가 그렇게 아들 낳아야 된다고 부정 타는 거 만나지도 말랬더니 내가 와서 감시를 하면 뭐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만나고 있었네. 내가 그렇게까지 아들 낳아야 된다고 마음가짐 바로 먹고 노력하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어서? 아니, 지엄이 만나는 게 어떻게 부정 타는 일입니까? 사돈댁, 말은 바로 합시다. 아들 낳아봤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첫째네 집에도 딸만 둘이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들 낳아야 된다고, 아들.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둘째는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되니까 사돈댁도 그런 줄 알고 협조하세요. 알겠어요? 이만 가볼 테니. 예, 둘째 임신하면 연락하거라. 사돈댁이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딸은 우는 아이를 그제서야 달래더라고요. 딸도 눈물 범벅이 되어 제 맘이 찌르르 울리더라고요. 사위가 올 때까지 끓여온 미역국도 먹이고 대신 손녀딸도 안아주고 좀 자두라고 했어요. 사위가 퇴근하고 오자마자 삿대질을 하면서 쏘아대니 사위가 그러더군요. 저도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시켜서 정희한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정희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사달이 난 걸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계속 우리 엄마가 하더라고요. 딸은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엉엉 울기만 하고 그때라도 짐 싸들고 우리 딸을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운동을 시킨 것도 약을 지어준 것도 모두 그놈의 아들 때문에 시킨 거였더라고요. 저에게는 교묘하게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손주만 낳으면 되는 것처럼 하더니 딸에게는 아들을 낳으라고 강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그랬듯 딸에게도 똑같은 시어머니 귀신이 붙었나 싶어서 혹시 기도하러 간 것도 부적도 무슨 삼신할매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 했느냐 하니까 맞다고 하대요. 그 무당은 올해도 해먹나 봅니다. 오죽하면 밤에 잠자리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잠자리 자세까지도 일일이 코치를 했다고 하니 우리 딸이 그동안 어떻게 버텼을지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박서방, 자네는 형도 있으면서 왜 자네가 가업을 이어야 한다고 저러시나? 그게 저희 형이랑 저랑 엄마가 달라서 그래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형은 원래 엄마가 따로 있고 저희 엄마는 두 번째 부인이라서요. 형이 딸만 둘 낳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제가 아들 있으면 아빠가 저희한테 가업 줄 거라고 저희 아빠도 꽤나 아들 하시거든요. 우리 엄마가 딸 낳았으면은 후처로 못 들어가고 쫓겨났을 거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가 꼭 아들 낳아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아들 낳으면 저나 정이나 다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박서방, 정말 자네가 아들만 낳으면 다 될 것 같나?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이 딸 둘 낳고 셋째는 안 가진 데서 아마도 제가 아들 낳으면 우리 아빠가 진짜로 저 사업 다 줄걸요? 그러면 제가 장모님 건물 하나 드릴게요. 그니까 정이야, 우리 둘째는 꼭 아들 낳자? 저는 무슨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딸에게 짐 싸서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딸이 그래도 지금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우미 아주머니도 오시기로 했고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우냐고요. 저렇게 답답한 소리를 계속하면 그때는 정말 짐 싸들고 가겠다고 해서 일단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고 하니 도우미 쓰면서 쉬다가 때 되면 오라고 했어요. 똑똑이인 줄 알았던 딸이 완전 헛똑똑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똑똑한 손재가 필요해서 가방끈이 긴 딸을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당한 기분이라 속에서 천불이 났죠.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말해줬더니 아주 뒤집어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그냥 듣고만 있었단 말이야? 머리채라도 쥐어뜯었어야지. 내가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세게 핥혀야 속이 확 풀릴 것 같은데. 응? 어디 귀한 딸한테 그런 막말을 해? 아니,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요즘 시대에 누가 아들 낳아? 효도 잘하는 딸이 최고지. 우리 정이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온대? 그리고 정이 요놈은 부모가 떡하니 지편 들어주고 있는데 안 오긴 왜 안 와? 응? 아휴, 그것도 스스로 지가 지발로 걸어 나와야 명분이 있지.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남편은 속이 터지는지 가슴을 연신 턱턱 치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저도 천불이 터지는데 딸이 하자는 건 안 해본 게 없는 남편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딸이 스스로 돌아오길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유 수유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딸이 덜컥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생리를 안 해서 피임 없이 관계를 가졌는데 덜컥 임신했다고요. 딸도 바보 같았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다행히 둘째를 임신하자 사위가 다시 극진히 딸을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이번에도 딸이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 딸에게 딸 낳아서 구박받을 것 같으면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하고 든든하게 말해주었지요. 시댁에서는 벌써 아들이라면서 잔치가 열렸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아들 낳는 날이라고 오늘 꼭 피임 없이 관계해라 한 날 애가 들어섰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딸의 머리통을 콱 쥐어받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 싸더니 다시 짐 싸들고 신혼집으로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저보고 절대로 집에 찾아오지 말고 임신한 며느리도 만나지 말라고 하대요. 아들 낳아야 된다고 부정탄다고요. 저는 딸에게도 혹시 모르니 너네 시엄마가 막말을 하거든 녹음 다 떠두라고 했어요. 저도 안싸돈에게 전화해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일러두었지요. 그랬더니 글쎄 제가 이번에 합방하라고 한 날에 애가 떡하니 들어섰으니 무조건 아들일 겁니다. 제가 어제 아들 낳는 약순물도 받아다 줬거든요. 본처의 자식이 아들 복이 없어서 딸만 줄줄이 낳았는데
우리 아들은 나 닮아서 이번에 꼭 아들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댁도 이번만큼은 딸 보러 몰래 오지 말고 자중해 주세요. 알았죠? 저는 다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약수물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할 때도 속이 끓었지만 꾹 참았어요. 증거를 더 모으고 이혼 소송이라도 해서 갈라서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16주가 지나고 성별 확인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둘째도 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쥐고 살았죠. 혹시라도 딸에게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서요. 그러다가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응급실이라고 딸의 전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저와 남편은 한달음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딸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난주에 확인하고 이번에 또 성별 확인을 했더니 딸이라고 했더군요. 그러자 사위가 딸에게 바로 그랬대요. 우리 엄마가 아들 아니면 지우랬어. 둘째는 지우고 다시 갖자, 아들로. 기다려봐.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통화해볼게. 아무래도 또 딸인 거 말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러더니 사위가 안사돈과 통화를 하더랍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덕에 내용이 다 들렸다고 하더군요. 아니 딸인데 애를 못 지우겠다고 한다고? 그것도 참 칭한 년이다 칭해. 어디 아들 집안에 딸을 들이밀고 있어? 대학원까지 나온 배우네라고 해서 말도 잘 알아듣고 잘 처신할 줄 알았더니 아주 멍청해. 아들, 그럼 계단에서 확 밀어버려. 실수라고 그러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유산시켜야지. 딸만 줄줄이 소세지로 나올 거야? 저거 꼴을 보아하니 셋째도 딸 같다. 대리모라도 어떤지. 아니 뭐 딴 데서 아들 낳으면 되니까 일단 밀어서 유산이라도 시켜. 알겠어? 그 말을 듣고 딸이 놀래서 계단 밑으로 도망을 가려는데 뒤에서 사위놈이 딸을 급하게 밀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병원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넘어진 걸 발견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바로 응급실로 연계해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옆에서 딸의 말을 듣고 지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사위의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제 뺨을 한 대 맞고 나니 사위놈이 저에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 사이 남편은 발빠르게 병원 CCTV를 확보했고 뒤이어 찾아온 안사돈에게 애를 계단에서 밀으라 시켰냐면서 당장 이혼시킬 테니 그런 줄 아시라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CCTV와 녹음 파일들 모았던 걸 정리해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바깥 사돈에게 연락이 와 있더군요. 식사를 하자고 갑자기 요청하길래 일단 남편과 둘이 나가보니 바깥 사돈과 큰형이 와 있더라고요. 바깥 사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아시냐고 따지며 당장 둘을 이혼을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더군요. 일단 사돈댁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언론에만 뿌리지 않겠다고 서류에 사인을 해주시면은 이혼도 당연히 원하시는 대로 진행해드리고 며느리 명의로 노른자 땅 건물도 하나 해드리죠. 그래도 제 손녀딸들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피를 나눈 할아버지로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 사죄의 의미도 있지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가는 느낌이라 알겠다고 당장 협의이혼 해달라고 했지요. 양육권과 친권 또한 당연히 딸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고 이혼이 마무리되는 날, 그 형이라는 작자가 우리에게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면서 후처에 자식의 욕심이 컸다고 저희에게 1억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찝찝하고 싫다고 거절했으나 몸조리도 제대로 시켜주고 조카나 다름없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받으면 동생놈을 한국으로 부르겠다고 해서 뭔 말인가 했더니 그날 식사 자리 이후 바로 이혼이 시작되자마자 안사돈과 함께 해외로 유배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지금은 둘째 막달이라 태교 열심히 하면서 아이 낳는 데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저와 남편이 극진히 딸아이를 살피고 있고요.
첫째는 좋은 도우미분과 함께 육아하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딸은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고요. 둘째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40대 남성입니다. 결혼에 실패한 뒤로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고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들 하나 데리고 아무 희망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순탄하게 살아가던 제가 왜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었는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실 겁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뒤에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동거는 다른 남자와 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피가 거꾸로 치솟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 인간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짐승들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모든 잘못을 제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와 저의 불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되었죠. 공장에서 작업 반장이었던 아버지는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장비가 오작동되면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모가 할머니를 꼬드겨서 공장에서 나온 사망 위로금을 가로채버렸습니다. 그 돈은 당연히 엄마가 받아야 하는 돈이었지만 할머니는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한 엄마를 속여서 고모에게 줘버렸는데요. 고모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고모가 할머니에게 엄마를 집에서 내보내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유혹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못된 시누이 노릇을 톡톡히 하던 고모였지만 이런 식으로 저랑 엄마를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전부터 한겨울에 엄마와 제가 자는 방에 보일러만 끄기도 했고 일부러 세탁기를 고장내 산더미 같은 빨래를 손으로 직접 빨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동정하기는커녕 엄마가 힘들다고 울상을 지으면 나가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나가야지. 굳이 왜 여기 버티고 서 있어? 아범이 이제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너도 더 늦기 전에 경수 데리고 네 갈 길 가라. 하지만 엄마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아버지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산 분배를 하려고 했죠. 땡전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던 그 해에 유독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강추위라고 뉴스에 보도되던 때였죠. 지금도 그 추위가 생각날 만큼 엄청 추웠습니다. 그런 한겨울에도 집이 탐이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모는 할머니를 앞세워서 엄마와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나서서 애원하듯 말하였는데요. 어머님,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 모시고 이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어머님이 하라는 집안일 묵묵히 잘해오고 있잖아요. 엄마는 이 집에서 나가면 당장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다고 할머니에게 애원했지만 할머니와 고모는 돈에 눈이 멀어서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도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내가 돈 벌어와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럴 거예요?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우리 오빠처럼 돈을 벌어오던가. 돈 벌어올게요. 이 앞에 있는 슈퍼나 식당에서 일할 테니까 제발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까지 푼돈 벌어오라는 소리 아니에요. 평생 남자 안 만날 거예요? 엄마가 언니 앞날 생각해서 놓아주려고 하는 건 몰라요? 군말 말고 당장 짐 싸서 나가요. 그때 엄마가 법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었다면 할머니와 고모에게 맞대응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렸을 텐데 중졸의 전업주부로 살아온 엄마는 세상사에 참 무주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와 고모에게 빌면서 애원하다가 한겨울에 거리로 쫓겨나 버리고 말았죠. 당장 갈 곳이 없었던 엄마는 외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외갓집은 외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한 탓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다른 거처를 알아봤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친척의 소개로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시다가 도배 일을 하는 사장님의 도움으로 벽지 도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셨고 1년 뒤에 사장님과 같이 도배 일을 하게 되었죠. 2년에서 3년 차에는 인정받는 도배 기술자가 되어서 사장님께서 조금 도와줄 테니 엄마에게 독립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경수 엄마는 내가 보니까 이제 혼자서 일해도 되겠어. 내가 맡은 구역 떼줄 테니 독립해.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야.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처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처지를 잘 알아주었습니다. 혼자 애를 키우는 엄마를 위해서 사장님이 자기 구역을 기꺼이 내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독립한 뒤에 돈을 모아서 전세로 집도 마련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5년 뒤에 할머니가 고모에게 쫓겨나서 엄마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고모가 몰래 집을 팔아버리고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모처럼 부렸다고 하는데요. 집을 판 돈도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독차지하더니 할머니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고모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뭐? 돈을 달라고? 엄마,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얼만데 돈을 달라는 거야. 설마 치매라도 걸렸어? 시끄럽게 돈 타령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줘. 그제서야 할머니는 자기밖에 모르는 표독스러운 고모에게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고모부는 알코올 중독 기질이 있어서 매일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워서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겁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매일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고 가재 도구들도 부서졌거든요. 그날도 고모가 고모부에게 얻어맞았는지 분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합니다. 고모의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할머니는 그 집에서 더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 길로 도망을 치듯이 빠져나와서 엄마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할머니를 내쫓았으면 했지만 할머니가 울면서 용서를 비니까 마음이 약한 엄마는 할머니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몇 년 동안 지속하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는 고모에게 장례식에 오라고 연락을 했지만 고모는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고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게 된 저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팀에 발령이 나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회사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술자리가 아주 잦았죠. 그런데 저는 술을 전혀 마시지 못했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돋아나는 특이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업 때문에 가져야 하는 술자리가 언제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거래처의 간부들이 술잔을 따라주려고 하면 사정을 설명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죠. 그래서 영업팀의 최고 술상무였던 팀장이 나서서 저 대신 술잔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납품 회사를 뚫어서 담당자들끼리 인사를 하는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 거래처의 팀장이 술고래에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깐깐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도 저한테 술잔을 쥐어주며 술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세상에 술 못 마시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한 잔만 받아. 한 잔 마신다고 죽어?
죽냐고. 아이, 얼른 마셔보래도. 팀장이 술에 취해서 제가 하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셨는데 팀장이 계속해서 술을 권하더라고요. 결국 얼굴과 목에 심한 두드러기가 돋아올라서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해서 저 때문에 술자리 흥이 박살나고 말았죠. 이 일을 계기로 영업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다른 부서로 보내주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경수, 너 저번에 보니까 안 되겠더라. 우리 부서가 술자리에 꼭 참석해야 하는데 술을 못 먹으니까 영 분위기가 안 잡히더라. 너도 힘들었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적당한 부서로 옮겨줄게. 여기서 거절하고 버티고 있을 수 없어서 우선 알겠다고 했는데요. 얼마 후에 회사의 회계를 맡은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숫자와 씨름해야 하는 머리 아픈 업무였죠. 면접 볼 때 회계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있었는지 비전공자인 저보고 직접 부딪히면서 일해보라고 하더군요. 중소기업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안 구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무 인력이나 집어넣어보고 아님 말고 시기였는데요. 다행히 회계 공부에 흥미가 있었던 저는 공부를 하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계사 일은 아니었지만 회계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회사와 계약을 한 회계사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었고 대신 다른 젊은 여성 회계사가 배치되었습니다. 분기 결산이나 회계 감사를 하는 때가 되면 소연 씨라는 여성 회계사와 제가 밤을 새가면서 장부를 맞춰보고 회계 보고서를 만들었죠. 그렇게 사이가 친해지다 보니 소연 씨가 다른 회계사들과 참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임 회계사는 모든 업무를 제게 떠넘기고 자기는 형식적으로 검토만 하고 사인했거든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부 제게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엄청난 양의 회계 관련 문서들을 같이 검토했고 의문점이 생기면 제게 물어보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지만 한편으로 검소한 소연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여니 소연 씨와 업무 외의 사적인 대화도 하게 되었는데요. 소연 씨에게 왜 30이 되도록 사귀는 남자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소연 씨는 사귀는 사람 없어요? 남자라면 누구나 소연 씨를 좋아할 텐데 왜 아직 싱글로 남아있는지 모르겠네. 예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소연 씨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애인이 있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 같더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과 선배와 사귀면서 결혼을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을 남겨두고 등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해 허망하게 죽었다고 하네요. 그 말을 해주면서 소연 씨의 낯빛이 무척이나 어두워졌습니다. 그 뒤로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왔네요. 이제 더 이상 누굴 만날 자신이 없어요. 상처받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아니에요, 소연 씨. 굳이 결혼은 안 하더라도 연애는 해야죠. 소연 씨라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소연 씨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트라우마를 보듬고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후로 적극적으로 저녁 먹자고 하고 주말에도 만나자고 하니까 조금씩 호감을 보이면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부모님이 대학 교수이셨거든요. 게다가 소연이가 외동딸이라서 저를 엄청 안 좋아하셨습니다. 하긴 대학 교수 집안이 아니더라도 별 볼 일 없는 저를 사윗감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소연이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시댁으로 끌고 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걸 허락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하셨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놈이 뭐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절대 안 돼. 내가 아주 괜찮은 신랑감 골라줄 테니까 당장 헤어져. 장모님께서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폭언을 내뱉으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하나로 인연을 버텨왔지만 장모님께서 저랑 헤어지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의절하겠다는 경고를 하셔서 저희 사이도 멀어졌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뜸했다가 수연이가 먼저 연락해서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결혼하면 불행할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더 이상 나 만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예견했던 일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길래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등을 돌렸죠. 어차피 소연이와 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집안 배경이 좋은 변호사를 만나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랑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력하게 들더군요. 소연이는 당연히 회사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고 퇴사하였습니다. 실연을 당한 게 티가 났는지 자꾸만 실수를 하자 회계팀장이 제게 면담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죠. 그래, 너도 소연 씨 그만둔 거 알고 있지?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힐 거야. 생각 같아서는 한 달 정도 휴가를 끊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일주일만 쉬다가 돌아와. 회계팀장이 제 사정을 이해해줘서 휴가를 내고 제주도로 일주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서빙을 하던 여성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딱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식당 처음 오셨어요? 네, 이제 막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뭐가 맛있나요? 전부 다 맛있지만 흑돼지 백반이 최고 인기 메뉴예요. 그걸로 드릴까요? 네, 그걸로 주세요. 서빙을 하던 여성이 추천해주던 대로 제주도 흑돼지 백반을 시켰는데 양이 정말 푸짐하고 맛도 좋더라고요.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았고 감칠맛이 났습니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빙을 하던 여성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죠. 혼자서 여행 오셨나 봐요? 예, 머리 좀 식히려고 혼자 왔어요. 얼마나 계시다 갈 건가요? 일주일 정도 머물 겁니다. 여행 계획은 잡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훌쩍 떠난 거라 계획은 없어요. 그럼 제가 가이드 해드릴까요? 예? 갑자기요? 오늘 처음 본 손님의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나서니까 당황스럽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혼자 있고 싶었지만 힘들고 지쳐 보여서 가이드 해주고 싶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야 가이드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식당 제 아버지 거예요. 틈날 때마다 도와드리고 있어서 자리 비워도 괜찮아요. 잠깐만요. 아버지께 물어보고 올게요. 그러면서 카운터에 앉아있던 남자에게 다가가서 뭐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고개를 젓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서빙을 해주던 여자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아니 아빠,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번에 알바 구해줬다며. 일 안 도와줘도 되니까 집에 있어.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줘야 돼? 외지 남자는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혼자 온 분 가이드 해드리는 거야. 다른 뜻은 없어.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여성분이 고집을 피우자 아버지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이 난 여성분이 당장 내일부터 같이 다니자고 말하였습니다. 숙소가 어디예요? 내일 아침에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이렇게까지 좋아하다니 이 여자가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분 이름도 모른 채 내일 만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여성분이 승혜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보다 어려서 그런지 참 활발하고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승혜가 일주일간의 여행 일정을 대신 짜주었거든요. 원래는 아무 계획도 없이 바닷가를 찾아가서 하염없이 멍이나 때리다가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승혜 덕분에 연예인 못지않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움직이게 되었죠. 저는 제주 토박이인 승혜를 따라 유명 관광지를 다니게 되었어요.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승혜는 지금까지 제주도 밖으로는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은 꼭 외지 남자와 할 거라고 하길래 농담 삼아서 한마디 던져보았습니다. 설마 나랑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사실 갑자기 가이드 해주겠다고 나서서 놀랬어. 나는 좋은데? 당장 식 올리자. 나 오빠 보자마자 완전 반했잖아. 오빠 진짜 잘생긴 거 알고 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으로 말하는 거지? 승혜가 제 말을 듣고 까르륵 웃기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하더군요. 농담인 것처럼 툭 던져보았지만 승혜는 저를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또래 여자들이랑 다르게 20대 초반 여자애처럼 솔직하게 말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죠. 저도 그래서 승혜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용하고 성숙한 여자들만 사귀었었는데 수다쟁이처럼 말이 많으면서도 애교도 많은 승혜를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같이 여행을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서울에서도 계속 연락하자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고백만 안 했지 연인처럼 손도 잡고 질투도 하는 사이가 된 거죠. 오빠, 이제 경기도 올라가는 거야? 나도 2달 뒤 오빠 보러 갈게. 그때 나 모른 척하면 가만 안 둔다. 내가 그럴 리 있겠어. 너만 기다리고 있을게. 꼭 와야 해. 이렇게 서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달 뒤에 진짜로 승혜가 와서 같이 서울로 나들이를 갔는데요. 내년에 30이 되는 나이인데도 승혜는 서울을 처음 와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승혜의 여행 가이드가 되어주었죠. 승혜가 가고 싶다는 백화점에 들려서 쇼핑도 하고 놀이동산에서 즐겁게 놀다가 명동과 번화가 구경을 했습니다. 승혜가 그렇게 사흘을 머물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승혜와 저는 경기도와 제주도를 오가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자주 내려가 보지는 못했지만 전화 통화를 자주 해서 애틋했죠.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아꼈다가 주말 전날에 월차를 써서 제주도에 가서 3, 4일 정도 머물다가 오곤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장거리 원정 연애를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승혜에게 결혼하자는 청혼을 하였습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 같았지만 저는 승혜와 같이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이도 있어서 결혼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됐습니다. 다행히 승혜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장인어른의 표정이 진짜 어두워 보였습니다. 제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리니 느낌이 싸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잘 살도록 해라. 왜 그러냐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어서 감사하다고 하고 넘어갔죠.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는 수 없이 사위로 맞아준다는 분위기라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승혜와 저는 결혼 후에 제가 마련해둔 경기도의 신혼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아내가 결혼 초부터 제주도에 자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가와 친구들이 모두 제주도에 있으니 일이 있을 때마다 내려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내가 한 달에 몇 번씩 제주도에 내려가니까 이상하더군요. 하지만 처가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쯤 아이도 가졌으니 힘들어서 처가에 자주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2년이 흐른 뒤에 저희 아들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붙잡고 돌잔치를 제주도에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돌잔치 제주도에서 할 거지? 아버지가 친척들 전부 모시고 우리 식당에서 하고 싶대. 그래? 마침 그때가 여름 휴가철이니까 여행 겸해서 내려가서 푹 쉬었다가 오자. 아들의 돌잔치 날을 위해 월차까지 내고 제주도로 내려갔는데요. 그날 아내의 동네 친구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인사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동네 오빠야. 처음 뵙겠습니다. 장수철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라고 합니다. 돌잔치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내가 아는 오빠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 약간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친한 오빠라고 하더라도 남편에게 알고 지냈던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보수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장수철이라는 남자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라며 이해해 보려고 했죠. 수철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처가까지 가지 말고 민박집에서 묵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처가 좁은 거 알고 계시지? 거기서 잠자고 하려고 눈치 보일 텐데 모처럼 오셨는데 저희 집에서 하루 묵었다 가시죠. 수철 씨가 처가의 집 크기까지 알고 있는 게 찝찝했지만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며칠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수철 씨는 친절하게 민박집 하나하나를 구경시켜주면서 설명해 주더군요. 덕분에 관심도 없던 아내의 친한 오빠의 취미 생활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가득 있는 방안을 보여주길래 멋지다, 근사하다는 말로 대충 대꾸해 주었죠. 무언가 봐달라는 눈치였지만 안 그래도 돌잔치 준비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관심도 없는 조개 껍데기 구경할 시간이 없어서 얼른 돌잔치 장소로 넘어갔는데요. 돌잔치를 마치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다시 경기도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제주도에 더 있겠다고 하더니 2주 뒤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점점 제주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 가서 보름만 있다가 올게. 뭐? 저번에는 2주나 더 있다가 왔잖아. 왜 보름이나 있으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식당 일 도와달라고 그러네? 아내가 식당 일을 핑계로 제주도에 가더니 보름 혹은 한 달씩 머물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제주도에 갔고 2달 넘게 지내다가 오기도 했죠. 저는 장모님이 아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제 아들이 6살이 될 때까지 1년의 절반 이상을 제주도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뜻밖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내가 저번 달에 제주도로 휴가를 갔는데 재수씨를 만났어. 땡땡 민박집에서 지내고 있더라? 재수씨는 왜 거기서 지내고 있는 거래? 친구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숙소를 알아보다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민박집을 예약했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겁니다. 재수씨는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재수씨가 맞았어. 웬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봐서 아는 척은 안 했거든? 내가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재수씨가 뭐라 한 줄 알아? 둘이 부부 사이래. 우리 와이프가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 네가 잘못 본 거야. 와이프가 거기서 지내더라도 왜 부부 사이라고 했겠어? 우리 와이프 얼굴 까먹은 거 아니야? 저는 친구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 녀석이 아내를 본 건 7년 전 결혼식장에서 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비슷한 여자를 아내로 착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동창 녀석이 저를 붙들고 확인해보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야, 네가 맨날 프로필 사진 가족 사진으로 해놓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냐? 내가 눈썰미 하나는 끝내주니까 한번 확인만 해봐라. 내가 걱정돼서 그래. 저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잡아떼기는 했지만 신경이 쓰이긴 하였습니다.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 제주도에 있던 아내와 아들이 경기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짐들을 뒤져보았는데요. 제주도에서 몇 주 머물다 돌아온 아들의 주머니에서 의외의 물건을 발견해서 아내가 뭔가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주머니 속에 든 조개 껍데기가 뭔지 물어보았죠. 아들, 이거 제주도에서 주워온 거야? 누가 준 건 아니고? 누가 준 건 아니고 민박집 아저씨 집에서 가지고 왔어. 민박집 아저씨? 설마 그 장수철 아저씨? 아들 녀석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길래 조개 껍데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개 껍데기에는 아내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더군요. 그때 장수철이 운영하고 있는 민박집 방안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며 조개 껍데기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때는 조개 껍데기가 너무 많고 관심도 없어서 대충 칭찬만 해주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개 껍데기를 떡하니 두고 저한테 구경을 시켜주었다니 아주 저를 농락한 셈이었죠. 그래서 저는 둘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주도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았는데요.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와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가면 항상 그 아저씨 집에서 지냈어. 나는 맨날 딴 방에서 잤고 엄마는 맨날 그 아저씨랑 자는 것 같던데?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하마터면 욕설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민박집을 하고 있는 그놈은 아내와 친한 오빠가 아니라 내연남이었던 거죠. 아내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제주도에 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데리고 장수철이 지내고 있는 민박집에서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 가서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따졌는데요. 아내가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놈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실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엄마, 왜 거짓말을 해? 그 아저씨 민박집 아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할아버지 집에 가자고 해도 아저씨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 뽀뽀도 하는 거 봤어. 엄마가 나한테 아빠도 사랑하고 아저씨도 사랑한다고 해놓고 거짓말하면 안 돼.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빨개졌고 아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아내의 뺨을 후려갈겼죠. 네가 진짜 제정신이야?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람을 피워? 어떻게 자식이 보는 앞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니, 그렇다고 뺨을 때려? 당신 미쳤어? 정우한테도 이런 식으로 알아냈지? 정우가 말할 애가 아닌데 이상하게 당신한테 다 말했더라. 설마 정우 때렸어? 너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내가 정우를 때렸겠어? 정우가 당신 바람 피는 거 보고 정 떨어져서 나한테 털어놓은 거겠지. 우리 정우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자꾸 때리니까 거짓말까지 한 거겠지. 나 정우 앞에서 떳떳해. 당신이 나한테 이럴 자격 없다고. 뭐? 그러면 상간남 소송이랑 이혼 소송 둘 다 시작해봐?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판사님한테 물어보자. 누가 더 떳떳하나? 그래, 그렇게 하자. 증거도 없는데 무슨 수로 소송을 해? 당신 진짜 또라이 아냐? 또라이? 그래, 또라이가 뭔지 보여줄게. 비키라고. 당신이 잘못할 때까지, 털어놓을 때까지 다 거덜낼 거야. 제가 난동을 피우면서 집안 살림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그만해. 그만하라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제가 추궁하니까 아내는 모든 걸 체념하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지 털어놓더군요. 장인어른이 아내를 제주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집착해서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섬이 답답하고 싫어서 육지로 나가고 싶다고 하자 장인이 바로 반대했죠. 승혜, 네가 육지로 나가버리면 이 식당은 누가 운영하니? 뻘소리 하지 말고 넌 수철이랑 결혼해서 식당 물려받을 생각이나 해라. 아빠, 난 누가 뭐라 해도 서울로 갈 거야. 수철 오빠랑 결혼해도 서울로 갈 거라고. 뭐? 서울은 무슨 서울이야? 네가 서울에서 살 돈은 있어? 아빠도 돈이 없어서 서울은 안 된다고 했잖아. 아니, 내가 되게 만들 거야. 꼭 이 지긋지긋한 제주도 빠져나갈 거라고. 아내가 제주도를 떠나겠다고 고집하자 수철이라는 남자랑도 다퉜다고 하죠. 사귀던 남자와 사이가 소홀해지자 아내가 외지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괜찮은 남자를 물색했던 겁니다. 제주도를 떠나고 싶어하는 아내의 속셈을 잘 알고 있던 장인은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아내가 처음부터 제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한 것도 저를 꼬셔서 제주도를 벗어나 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이 아내에게 두 손 두 발을 들고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죠. 그런데 아내는 수철이라는 남자랑 다시 연락이 닿아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결혼은 저와 하고 동거는 그놈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결판을 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당장 제주도로 내려가서 장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따져보았죠. 그런데 장인은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네 기분이 상했다면 내가 사과할 테니까 없던 일로 하게. 나도 딸애가 그럴 줄 알았나? 중간에 알았지만 이혼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었네.
저는 장인의 몰상식한 말에 소리를 지르고 말았는데요. 장인어른, 이게 사과하면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 가정이 깨졌고 이 인생이 끝났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책임지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씩씩대면서 처가를 나와서 장수철이 운영하는 민박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민박집에서 만난 그놈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짓거려 놓았죠. 승혜를 너무 사랑해서 제 곁에 두고 싶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연락해서 승혜를 흔들어 놓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뭐 어쩌고 저째? 사과하면 다야?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절대 용서 못해. 네가 내 인생 망친 것처럼 나도 네 인생 망가뜨릴 거라고. 두고 봐. 내가 바로 송장 보낼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나겠습니다. 연락 끊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사과하고 안 만나겠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 그놈도 장인어른과 마찬가지로 그냥 사과만 하면 끝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에게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고 그놈에게도 소송을 통해서 불륜의 책임을 물게 했습니다. 처가 쪽은 위자료와 아들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 재산인 식당을 처분해야 했고 장수철 그놈은 민박집 문을 닫았는데요. 소송을 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녀석의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 자식이 맞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내에게서 기가 막히는 연락을 받기도 했죠. 여보,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식당만은 돌려줘. 부탁이야.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어. 소송에서 엄청난 위자료 폭탄을 맞자 아내는 울면서 식당만은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배우자를 속이고 파렴치한 동거를 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했습니다.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오고 있네요. 아들 녀석 때문에 차단할 수도 없고 날이 갈수록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륜이란 얄팍한 핑계를 둘러댄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잘못이 아닙니다.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을 맞대고 살아온 배우자를 배신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건 배우자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참담한 잘못이죠. 여러분들은 제 아내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